어떤 일이든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줄 거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일 수 있다. 지난 150년 동안 수많은 광부들이 치명적인 폐질환을 앓았다. 분명 이 책은 위험한 탄광 속으로 흔들거리는 승강기를 타고 가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수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주방 설거지라든가 폐쇄로 단말기를 뚫어져라 쳐다봐야 하는 것과 같이 따분하고 단순한 반복적인 일에 잡혀있다고 느낀다. 부두 노동자이자 철학자인 에릭 호퍼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대의는 처음엔 운동의 형태로 시작된다. 그러다 사업이 되면서 차차 하찮은 일로 전락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대의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하찮거나 엉성한 일이 아닌 이상 그 일에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꼭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매우 주관적이다. 병원 자벽부를 생각해보자.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해야 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뉴욕 대학의 브르제스니예프스키 교수와 동료 연구진은 병원 자벽부들을 면담한 결과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 뒤치다꺼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꽃에 물을 주고 내원객을 미소로 맞는 일을 하는 자벽부들은 자신의 일을 본분 혹은 소명으로 여겼다. 반면 바닥 걸레질을 하는 자벽부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했다. 이쯤에서 벌이는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심적 보상을 받는 또 다른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손님의 고민을 상담해 주거나 배우자 흉어물을 들어주거나 머리 모양을 제안해주는 미용사나 이발사가 그냥 가위질만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일에 심리적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낀다. 미용사가 자기 일을 가장 좋아하며 수입 좋은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자기 일에 더 만족한다는 영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이상할 게 없다. 영국의 미용사들 가운데 60%는 하루를 쉬고 나면 바로 일터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보육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배관공도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영국에서 이발사들은 언제나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내가 영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처음으로 이발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발을 다 끝낸 이발사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선생님 더 필요하신 게 없으신지요? 아니요, 된 것 같은데요. 그가 보조에게 손짓을 하자 보조는 다양한 콘돔을 가지고 왔다. 머리를 단장하는 건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았다. 이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영국 이발사들은 이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밀한 친구 노릇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의 구름이나 와인잔 바닥을 응시하는 모습이 곧잘 연상되는 시인들은 몰입을 이끌어내는 일을 찬양해왔다. 영국의 시인인 W.H. 오드는 자신의 시에서 어떤 사람이 일에 몰입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굳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수술을 하려는 외과 의사든 장부를 작성하는 회계원이든 아니면 소스를 준비하는 요리사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의 눈에서 몰입의 빛이 보이는가 여부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물화일체가 되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적당히 하라는 말을 몹시 싫어했던 K 이모는 그런 식의 표현이 일할 마음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쓰면 일이 체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여겼다. 노동이라는 말은 얼핏 강제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 어릴 때 소년원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나는 강제로 그 돌을 깨야 하는 소년 수용소를 떠올렸다. 신경심리학자인 도널드 헵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과 놀이를 전환시킨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학교에 가서 수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 수업 태도가 나쁘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하며 수업 태도가 좋으면 교실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실험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은 요령을 터득하고 공부하는 쪽을 택했다. 학생들의 수학 성적도 향상되었다. 헵은 11학년을 유급한 경험이 있어서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헵은 일과 놀이의 선호도에 관한 교훈을 톰 소여로부터 얻었을지도 모른다. 톰 소여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미국인 소년으로 당돌하기 그지없다. 이 작품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페인트칠 대목은 내용이 이렇다. 톰이 담장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친구인 벤이 다가와 수영하러 가자고 꼬신다. 벤은 페인트칠이 더 좋다는 톰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톰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담장을 흰색 페인트로 칠할 수 있는 행운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줄 알아? 페인트칠에 푹 빠진 톰의 마음을 이해한 벤은 자신도 좀 칠해볼 수 없냐고 간청한다. 이에 톰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존 로크가 했음직한 철학을 설파한다. 남자 어른이나 아이로 하여금 뭔가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없도록 만들면 된다. 일이란 그 대상이 무엇이든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며 놀이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부유한 영국 신사는 여름날 평소 다니는 길을 30에서 40마일 정도 사두마차를 끌고 다닌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데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돈을 받고 그 짓을 하라고 하면 그 순간 그것은 일이 되며 그는 그 짓을 때려치우고 말 것이다. 금리가 떨어질 때 경제학자로서 내가 찾은 최고의 시간 측정 단위는 현행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높으면 내일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 투자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업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이 높을 때 투자 지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이자율이 낮으면 당장 투자해야 한다. 나중에 더 큰 대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1920년대 초반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물가와 이자율이 1시간 간격으로 천정부지로 뛰었다. 종업원이 커피를 따르는 순간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오전 10시에 교수가 월급을 받으면 수표책을 들고 운동장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친지들이 수표를 받아 들고 바로 생필품을 구하러 갔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은 경제체제에 증성자 폭탄을 터뜨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공교롭게 1919년에 예이츠가 만물은 흩어지고 중심은 붕괴된다라는 시구를 썼을 때 이자율은 가파르게 솟았고 영국 파운드와 가치는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찾아온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맞아야 했다. 다른 자리에서 나는 부크홀츠 가설이라는 것을 세운 바 있는데 범죄율은 이자율과 긴밀한 함수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설로 대공황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 대부분 범죄 분석가들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공황 중 오히려 범죄율이 떨어졌다. 이는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낮으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 지난 2000년간의 이자율 추이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전반적으로 내리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출현과 강제력이 있는 법적 계약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전반적으로는 살림살이가 안전해지면서 이자율이 서서히 낮아진 것도 이유다. 가게를 열었는데 산적이 마을을 약탈하면서 내일이라도 가게를 불태워 버릴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청동기 시대에 수메르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를 비교하더라도 이자율이 20%에서 10%로 떨어진다. 다시 로마 시대로 오면 이자율은 그보다 좀 더 떨어진다. 기원전 2세기경에 작성된 델로스 신전의 회계장부가 역사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신전의 수입은 순례자들이나 마케도니아, 이집트, 페르가몬의 제후들이 방문하여 낸 기부금이었다. 신전에 현대식 금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냥 단지에 기부금을 보관하면 그것을 부동산 구매자에게 대부해 주었다. 신전에서는 5년 상환에 10% 이자를 부과했다. 꼼꼼히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신저는 대출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었다. 서기 1250년부터 대략 다윈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율이 떨어졌다. 계약 조건을 보면 셰익스피어 때가 초서 때보다 조건이 좋았고 디킨스 때가 셰익스피어 때보다 좋았다. 역설적이게도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 이야기를 썼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의 이자율은 영국의 절반 정도였다. 바사니오가 런던에 있었다면 더 안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어야 했을 것이다. 경쟁적인 사회는 비경쟁적인 사회에 비해 이자율 책정을 잘한다.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나 유통되는 화폐의 양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또한 이자율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 하는 것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자 자신들의 사업이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반서와 통계자료를 들고 은행과 주식시장에 나타난다. 새 집을 구하려는 부부가 담보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대출자보다 신용 리스크가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신용평가 시스템이란 곧 경쟁 시스템의 일종이다. 사람마다 혹은 사업마다 신용 리스크는 다른 법이다. 그런 까닭에 IBM은 5% 이율로 대출할 수 있지만 도박과 호텔업을 하는 MGM 미라지는 11%의 이율의 정크펀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국가 부도 위기로 공포에 휩싸였던 2010년 독일이 2.5%의 이율로 10년 만기 채권을 팔고 있었음에도 그리스는 2년 상환 조건으로 20% 이율의 돈을 빌려야 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웃에게 5,000달러를 빌려줄 수는 있어도 옆구리에 스케이트보드 끼고 다니는 조카에게는 100달러 빌려주기도 꺼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신용대출을 얻기 위한 경쟁을 막아버리면, 다시 말해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면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접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자율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즉,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사회일수록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GDP 기준으로도 그렇다. 또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이 관건이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쓴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에서 시간이야말로 정말 관건이다. 발전과 전진을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엔트로피 상태로 빠져들고 그것을 지탱할 중심은 사라진다. 앉아서 생활하면 빨리 늙는다. 경쟁사회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뉴런을 파괴하고 알츠하이머와 심장병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그것은 박테리아 때문이지 잔소리하는 상사나 시끄러운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스트레스 문제를 다룬 최근에 좀 더 균형 잡힌 연구는 이런 통념을 뒤집었다. 여유 있게 하라는 말은 우리를 고무시키기보다 우울증과 기타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임산부가 낳은 아기가 발육 상태가 더 좋고 인지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세상을 떠날 때와 같은 진짜 쓰린 삶의 시련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바짝 긴장시키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을까? 이는 돌을 닦는 선생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가설일 터이다. 뒤집어보고 바꿔봐야 하는 물음과 가정이 있기 마련이다. 요가 동작을 반대로 해보듯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몇 년간 나는 대형 매장 진열대 통로를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어느 뚱뚱한 남자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의 식습관을 알아내기 위해 카트 안에 초콜릿 과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다. 그런 중에는 체중 조절이 안 되는 심각한 유전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뒤뚱거리는 그를 무심히 쳐다보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움직임이 둔하구나 정도만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히려 뒤뚱거려서 뚱뚱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그는 오랜 세월 천천히 걷고 큰 동작 없이 움직여 왔던 것이 아닐까. 만약 그가 대형 매장 진열대 사이를, 회사 책상 사이를, 그리고 집안 가구들 사이를 잽싸고 빠르게 움직여 왔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었을까. 이런 나의 통념이 뒤집히고 나서 몇 년 동안 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몸무게, 그리고 보행 속도 등을 유심히 관찰했다. 비만으로 인해 천천히 걷게 되는 것만큼이나 천천히 걸어서 비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실제로 어느 연구에 따르면 성미 급한 사람은 체중이 덜 나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속도와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생활 습관이나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심리적, 육체적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 장을 읽을 때는 서서히 읽도록 하자. 난로가나 텔레비전 앞에 긴장을 이완시킨 채 앉아있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다. 물론 내가 과장하는 부분도 있다.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로움이란 어느 정도일까? 소파 위에 널브러져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보다 더 이완된 자세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9,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텔레비전을 얼마나 오래 시청하는지 6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사람은 2시간 미만으로 시청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을 앓을 확률이 80% 이상 높았다. 미국인들이 몸을 삐딱하게 기댄 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평균 5시간이다. 혈류 속에는 지단백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 우리 근육에 있는 지방을 연료처럼 태워주기 때문에 이로운 효소다. 그러나 펑퍼짐한 엉덩이를 깔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혈류에 지방이 그대로 남아 결국 구급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요즘 나는 인구통계 조사 결과를 의심쩍게 바라본다. 표본과 자기 선택에서 편의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집에 주로 머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집에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감자칩을 봉지채 우걱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한 이 연구가 정작 우리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인 생활이 아니라 활동성이 없는 생활이다. 영국에서 2401쌍의 쌍둥이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할 때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 순간 우리의 세포는 분열하며 염색체 말단 소립은 줄어든다. 고성능 현미경으로 보면 말단 소립은 신발끈 꼭지 모양이며 움직이는 모양새도 비슷하다. 말단 소립은 염색체가 분해되는 것을 막는다. 말단 소립이 크게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쌍둥이 가운데 게으른 쪽은 그렇지 않은 쪽보다 백혈구 말단 소립의 길이가 짧았다. 이 말은 게으른 쪽 쌍둥이의 세포 분열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으면 우리 신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말단 소립은 무덤으로 가는 카운트다운 시계와 같다. 그 시계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도 빨리 가지만 너무 작아도 빨리 간다.